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24일 목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고 계셔서요. 사실 제가 녹화하는 데는 가장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많은 기사를 살펴봐야 되고 또 짧은 시간에 여러 개의 기사를 여러분들께 정돈해서 보내드린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기다리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기운을 내서 오늘 역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뒤쪽에 조명이 좀 어둡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밝은 조명을 좋아합니다. 집에 보통 들어오면 모든 불을 다 킬 정도로 좀 어두운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스튜디오, 그러니까 제가 스튜디오 하나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작업할 수 있게. 그런데 여기 스튜디오의 조명이 조금 계속 깜빡거려서 조명을 켜고 녹화를 진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뒷배경이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금은 어두워졌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목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S&P 500이 1.23% 하락했고요. 다우존스가 1.29%, 그리고 나스닥이 1.32%, 비슷한 수준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조금씩 빠진 추세를 보였고요. 러셀 2000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중소형주가 지금 1.73% 떨어지면서 그동안 좀 많이 달렸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하루 쉬어가는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보면요. 어제 가장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은 제가 좀 비중 있게 투자하는 종목이죠. 업스타트가 6.7% 빠졌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사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크리스퍼가 5.82%, 블록이 4.5% 빠졌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인텔리아가 4.4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39%, IONQ 4.12%, ISRG가 3.92% 빠졌습니다. 그 밖에도 애쉬 3.9, 인바이테가 3.85, 테라다인이 3.71, 소파이가 3.60, 한 3%에서 4% 정도 빠진 종목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지 좀 보면요. EV고가 5% 급등을 했고요. 펠라톤 4.29, 프로테라가 2.52%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클라우드 플레어 2.38, C리미티드 1.86,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11, MVOM이 1.01, 디어가 0.93%, 거의 최고점을 찍고 있는 것 같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0.85, 애플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0.82%,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추세가 너무나 좋죠. 주가가 999까지 올라가면서 0.51을 찍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망 플러스 테슬라 주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어제 가장 좋았죠. 0.82% 올라갔고요. 테슬라도 0.52%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메가테크 기업들은 마이너스를 보여줬는데요. 아마존이 0.90%, 구글이 1.26%, 메타 플랫폼즈가 1.47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50%, 넷플릭스가 2.20%,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금 빠지네요. 3.36%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1년 동안 95% 올라갔고 6개월 동안 13.92%, 한 달 동안은 9%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5일 동안도 5.62%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준비된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어제 미국 증시의 그 현황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기사가 발견이 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에서 프로핏을 북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차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랠리가 한동안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수익 실현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가의 플레이어들,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수요일 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따라서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됐는데 하루 쉬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풀드백했다, 조금 하강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에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을 좀 실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S&P 500에는 총 11개의 섹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9개의 섹터가 지금 주가가 빠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좋지 않았던 부분은 금융주 그리고 헬스
헬스케어가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나마 이제 두 개 부분에서 주가가 조금 올라갔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두 번째로 좋은 성적표를 보여준 섹터는 유틸리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는데 본드 마켓, 즉 채권 시장에 물량이 조금 몰린 것 같습니다. 채권에 이제 물량이 몰리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금리를 많이 주지 않아도 팔린다는 거니까 금리는 떨어지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드가 낮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채권의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10년 채권 금리는 7 베이시스 포인트 0.07이죠. 그 정도 떨어져서 2.31에 지금 마크가 되어 있고요. 2년 국채의 금리는 지금 2.11까지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수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년짜리가 2.31이고 2년 국채 금리가 2.11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만약에 교체가 되면 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제 리세션이 몇 달 후에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금리가 좀 역전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year UST. UST에서 T는요, 트레저리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트렌드를 1980년대부터 보여줬다. 따라서 채권 금리는요,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하강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킴 크레이머 라선이라는 전문가,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니까 차트 전문가겠죠. 섹소뱅크에서 일하고 있는 차트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지금 이 국채 금리가 10년 국채의 금리가 어디에 지금 가까이 가 있냐면 테스팅을 하는 라인에 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올라가다 계속 막혀서 떨어지는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항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저항선 근처까지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US 2-year Treasury 2년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long-term falling trend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막혀서 떨어지는 그런 트렌드의 라인이 있거든요. 이 라인에 지금 막혀 거의 가까이 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브레이크 오버 한다면 그래서 이 라인을 뚫고 지나간다면요. 굉장히 좀 추세가 좋아지겠죠. 모멘텀을 받으면서 아마도 2018년 피크까지 가장 높은 수준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018년에 가장 높았던 채권 금리의 수준은 2.86%라고 나와 있고요. 뭐 이렇게까지 2년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결국 10년 국채 금리와 2년 국채 금리, 즉 잔당기 국채 금리의 차이가 좁혀진다든지 아니면 역전이 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킨셀 트레이딩이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평가, 전망을 주식 시장에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바텀 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레이시 올라가고 있다. 기준 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강력하고 더 강력한 그런 맞바람을 형성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경기도 그렇고 주식시장에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역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요. 우리가 걱정할 만한 레벨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일어나잖아요. 0.25% 올라갔는데 거기에 올라갔다고 해서 뭐 갑자기 큰일이 생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한참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정도는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그때부터 좀 걱정할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 던져지고 있잖아요. 뭐 러시아 쪽의 상황도 그렇고 뭐 그뿐만 아니죠. 지금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가능성까지 열려져 있죠. 뭐 0.5% 올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1년 정도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익스펜션이 할 수 있다.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번 기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두 개의 시장 전망에 대한 기사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 이번 기사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의 미래를 내다보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기사가 아니고 자막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CNBC 프로에 나와 있는 좀 긍정적인 전문가들의 전망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총 3명의
명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다 긍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스탁이 주식 시장이 사실상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연준을 좋아한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금리 인상이 아니고 사실 인플레이션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하고 있는 연준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안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드가 첫 번째 기준 금리를 올렸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오히려 랠리가 시작된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2.2%가 올라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은 10%가 넘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S&P 500이 잠시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2%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하락을 했죠. 자, 오일 가격 같은 경우는 5% 이상 급등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믿고 있다. 뭐를 믿고 있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이바포레이트 하지 않을 것이다. 이바포레이트라는 것은 증발해버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냥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going to get better.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점점 좋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이 믿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는 조나단 골럽이고요. 자, 이분은 크레딧 스위스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주식의 스트래티지 전략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스캡티컬하다, 굉장히 좀 비관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냉소적이다. 어디에 대해서 그러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내려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지금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연준이 해야 될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안전하구나라고 좀 안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안도를 하고 있다. 부드러워지고 있죠. 왜냐하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믿고 있냐면 지금 페드가 이제 인게이지를 했다. 게임에 들어섰다.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놔두고 있었던 연준이 드디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게임에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나는 페드를 믿는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믿기로는 지금 두 가지를 믿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페드가 지금 지로금리에서 첫 번째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0.25% 정도 올라갔는데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정말 잡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 그러고요. 두 번째로 믿고 있는 바는 뭐냐면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한동안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좋은 뉴스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동안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면 그것은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행히 경기는 계속해서 핫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해서 좋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의견은 웰스파고에서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주식시장이 컴포터블해 보인다. 지금 편안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6번에서 7번 정도의 그 금리 인상을 올해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뭐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편안하게 지금 릴렉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웰스파고의 전문가 이름은 스콧 레인이고요. 스콧 레인은 그 시니어 글로벌 에퀴티 전략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시장이 뭐 사거나 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한 11번 정도 더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금리 인상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식시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가장 큰 그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잡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다. 뭐를 믿지 않냐면요. 시장이 믿고 있다. 뭘 믿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강력하고 견고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요. 이번 인플레이션이 별거 아니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렌이라는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6번의 금리 상승의 그 사이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6번 정도 그 사이클이 있었는데 S&P 500이요. 첫 번째
기준금리의 인상이 있은 이후에 1년 동안 주가가 다 올라가는 모습을 평균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4번의 사이클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여준 섹터는 바로 테크 주식이었다. 따라서 지금 테크 주식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어디냐면요. PGIM이라는 투자 기관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전문가 이름은 에드 켄이고요. Chief Investment 전략가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분이 얘기하기를 너무나 많은 언노운이 있다. 언노운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에는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그러죠. 주식시장의 가장 커다란 적이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지금 확실한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오버웨이트를 하고는 있다. 따라서 주식에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베팅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고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른다.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 너무나 크게 베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명백하게 내가 지금 모른다. 뭘 모르냐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당장 다음 달에 끝나게 될지 다음 주에 끝나게 될지 뭐 1년 동안 질질 끌어들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거기에 페드가 타이트닝 사이클을 시작했는데 긴축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긴축이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인 레코드를 살펴볼 때 앞에서는 이제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근데 역사에는요, 나쁜 일도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소프트 랜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좀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마다 항상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마지막에는 리세션, 즉 경기 불황이 함께 찾아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경기 불황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키온이라는 전문가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금융주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통 보이고 지금 현재 오일의 가격이 굉장히 좀 랠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의 주식도 굉장히 좀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밸류 주식, 즉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좋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롱텀 그로스 스토리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주식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 테크 주식들의 많은 부분에 굉장히 장기적인 성장의 스토리가 녹아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멀리 보면 성장주도 괜찮다. 자, 지금 나는 약간 가치주로 지금 기울어져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밸런스가 맞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사실 밸류 주식보다는 이제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주들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한 1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가 가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가치주와 성장주가 나란하게 비슷한 성적표를 제출하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9버전의 월가의 목소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의 월가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좀 들어보는 이러한 기사를 많이 읽어봤잖아요. 자, 오늘 월가의 목소리에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넷플릭스, 로빈훗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요.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JMP라는 투자기관에서요. 로빈후드의 마켓 아웃퍼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아웃퍼폼이라는 것은 이제 매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유가 궁금해지죠. 자, JMP가 얘기하기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로빈후드가 새롭게 이제 런칭한 프로덕트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드나 봅니다. 그 상품이 뭐냐면 새로운 데뷔 카드를 이번에 런칭했다. 그리고 지금 결론만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기회를 살려서 로빈후드가 얼마나 잘 지금 시행을 하는지 그 실행력을 확인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 로빈후드가 이렇게 데뷔 카드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거의 은행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번엔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모간 스탠리는 BP를 업그레이드 해줬다. 다소 매수 의견을 주고 있잖아요. BP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쪽에 거의 최대 원유 관련된 그 주식이기는 한데 러시아 쪽에 많이 얽혀 있어서 주가가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밸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모간 스탠리가 블록을 다시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퀘어의 새로운 이름이죠. 자, 블록을 이퀄 웨이트 따라서 이제 시장
시장과 평균적인 그런 웨이트를 주면서, 그 얘기는 이제 보유 의견이죠.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데 베네핏, 수혜를 지금 보고 있다. 어디에서 수혜를 받고 있냐면 BNPL, Buy Now Pay Later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고 페이는 나중에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프터페이라는 호주 기업을 이번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스퀘어가 진출해 있는 많은 그 굉장히 좀 넓은 시장의 그 기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러한 성장의 모습은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퀄을 준 거죠. 따라서 이제 보유 의견을 준 거고, 우리는 그래서 AFRM을 더 선호하다. 어펌이라는 기업을 다 우리가 더 좋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CT그룹이고요. CT에서 얘기하기를 엔비디아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자, 엔비디아를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기를 새로운 프로덕트가 9월 달 정도 되면 런칭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새로운 그 프로덕트가 아마도 다음 카탈리스트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게임 시장을 이끌어 나갈 만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새로운 굉장한 상품이 등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이 레이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최고의 프로덕트 사이클을 셀프 헬프니까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어둡죠. 아무래도 수요 공급이 완전히 좀 어려운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러시아의 전쟁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는요,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면서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매수의 의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제프리즈가 스타벅스의 바이 레이팅을 다시 한번 줬다.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볼 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 챌린지들은요, 언워런티드다. 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별로 이제 쓸데없는 일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버 리액션이니까 너무 좀 오버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시적인 문제들이었고, 아니면 중대하지 않은 이벤트를 가지고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의 문제라든지 중국 쪽에 관련된 문제, 뭐 가이던스가 뭐 좀 좋게 나오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의 문제였는데요. 굉장히 좀 일시적이거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CEO가 바뀌는데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CEO가 누구냐면 창립자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도 그렇게 걱정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웨드부시가 윙스톱에 대해서 베스트 아이디어다, 최고의 주식이라고 극찬해주고 있습니다. 윙스톱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자주 이용을 했던 KFC의 젊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프라이드 치킨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뭐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웬이 이번에 넷플릭스에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자, 니드암에서는 로쿠라는 주식에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호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로쿠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7가지의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제쳐두고요. 6번째 프라이싱 파워, 7번째 컨텐츠를 주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로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 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스마트 TV를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로쿠였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지금 가격 결정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뭐 하드웨어는 그렇다고 쳐도 뭐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드웨어에서는 사실 가격 결정권이 전혀 없는 기업이 바로 로쿠고요. 제 생각에는 뭐 광고 시장에서 시장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광고비를 스스로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유튜브 같은 데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한다면 과연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7번째 남아있는 컨텐츠도 마찬가지죠. 사실 로쿠는 로쿠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컨텐츠를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처럼 성공적인 모습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최근 들어서 아마존 같은 데서 엄청나게 지금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드암의 의견은 제 기준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다음은 아틀란틱 에퀴티즈에서 이번에 메타 플랫폼즈, 페이스북이죠. 다시 한번 오버웨이시니까 매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따라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웰스파고에서 아마존의 역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한번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이커머스의 트렌드가 약간씩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처럼 급격하게 이커머스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커머스로의 변화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그 추세는요, 계속해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최근 들어서 오프라인 쪽에, 오프라인 매장 쪽에, 의류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넘버원 의류 리테일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자, JP 모간이 애플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서베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애플이 출시하는 아이폰 13에 대해서 디맨드가 너무나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키방크에서는 T-모바일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유 의견이었는데 매수 의견으로 한 단계 조정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킹홀딩즈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박철민 대표님과 함께 공부를 했던 종목인데 이번에 제프리즈에서 탑픽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가장 좋은 주식이다, 최고의 픽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오미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골드만삭스가 이 유럽 쪽에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여도가 높은 요 종목들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메타 플랫폼즈가 24%, 콤캐스트가 20%, 이베이가 27%, 뭐 필립 모리스가 49,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가장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부킹홀딩즈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킹홀딩즈는 전체 매출에서 77%가 유럽에서 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 경제가 아무리 건재해도 만약에 유럽이 지금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인데, 이런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경기가 굉장히 나빠진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부킹홀딩즈의 77% 매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금은 위험한 주식이다, 좀 우리가 조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구글에 관련된 소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저께 주가가 한 1.26%, GOG가 빠졌고요. GOGL 같은 경우는 1.14%가 빠지면서 주가가 지금 2770 가까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구글에서 한 가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자, 구글이 움직이고 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냐면 앱을 개발하는 업체들이요, 제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하고요. 개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는요, 스포티파이와 처음으로 이제 동의를 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스포티파이가 그래서 멀티 이어니까 여러 해에 걸친 이번에 계약을 처음으로 이제 체결을 하고 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유저 초이스 빌링이라고 써 있죠. 그 얘기는 우리 같은 이제 사용자가, 소비자가 직접 어떠한 방식으로 결제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운로드를 하겠죠.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스포티파이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잖아요. 다운을 받고 나서 이제 만약에 구독을 하려면 구독비를 내야 되는데, 이 구독비를 납부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구글 플레이 빌링만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스포티파이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초이스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구글을 통해서 페이하고 싶으면 구글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요. 아니면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결제해도 상관이 없다.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이니까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두 개의 옵션이 나란히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글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이번 일은 아직까지는 파일럿이다. 따라서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아래 나오는데요. 스포티파이가 이런 식으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해서 구글의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은요, 어떤 부분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냐면 이 피를 받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구독비가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0만 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30%를 원래 받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아니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30%를 내는 그런 개발 기업들은 없고 99%의 개발 기업들은 보통 한 15%에서 15%가 되지 않는 작은 퍼센티지를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구글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체 구독비의 15%면 결코 작은 포션이 아니죠. 자,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될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하나 제작을 했는데요. 이 영상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재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냐면
향후에 5년 내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요 5억 개가 새롭게 생긴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앞으로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등장을 할 텐데 여기에서 다 수수료를 이렇게 받게 된다면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매출의 성장 추세는 엄청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지금 구글이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영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런 개발 기업들과 싸울 필요가 없죠. 이렇게 아무래도 독점 기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면 규제 당국의 규제가 좀 강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계속해서 풀어주고 대신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등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구독 모델이 창출이 되면 거기에서 한 15%, 20% 커다란 포션을 떼어가면서 거기에서 메인 매출을 올리면 된다. 이런 계산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업스타트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제 업스타트가 6.73% 정도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업스타트가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데 1조를 한 기사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업스타트가 이번에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웨드부시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보유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팔아라, 언더퍼폼이라는 것은 이제 매도 의견입니다. 따라서 매도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심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제가 여러분들과 한 줄 한 줄 같이 읽는 것보다는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업스타트라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업스타트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출을 도와주는 이러한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존의 은행이라든지 신용조합 같은 경우 과거에는 원래 신용 등급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인구가 100이라고 치면요. 그 100에서 한 50 정도는 신용 등급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출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신용 등급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대출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그리고 갚아나갈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업스타트는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도 충분히 갚을 만한 능력이 있고 의지도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나 신용조합 입장에서는 그들이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거죠. 업스타트 덕분에. 그러한 혜택을 은행과 금융권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업스타트를 파트너로 삼는 은행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업스타트가 엄청난 매출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저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에서 월급을 받고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비를 지금 받고 있는데 제 한국 구자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한국에서는 지금 수입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납세를 하고 있는 그런 납세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 저를 바라보면 지금 저의 신용등급은 굉장히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제가 만약에 영국에 있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면 신용등급이 나쁘기 때문에 굉장히 모기지를 받는다든지 대출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업스타트가 만약에 이 금융권과 일을 하고 있다면 업스타트는 저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돈을 꿔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원래 이렇게 인공지능의 측정 판단을 가지고 이제 돈을 대출하게 되면 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돈을 굉장히 잘 갚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 입장에서는 조금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돈이 점점점 없어지죠.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대출을 연체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에 업스타트를 통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꼬박꼬박 연체 없이 돈을 갚아서 굉장히 좀 연체율이 낮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연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스타트는 신생 기업이고 이 업스타트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툴은요. 아직까지 경기 침체, 리세션을 맞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은 더 까다로운
까다롭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학습이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110에서 75달러까지 급하게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75달러면요. 현재 주가가 118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참 빠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계산을 해 봐야겠죠. 자, 118에서 75까지 빠지게 되면 43달러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누기 118을 하면 한 36%가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업스타트의 주식을 뭐 줄인다거나 매도한다거나 이러한 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업스타트는 이렇게 그 대출에만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판매에도 굉장히 좀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중고차도 그렇고 새 차도 그렇고요. 이 판매할 때 딜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뭐 일종의 자동차 버전의 쇼피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비즈니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이 대출 사업의 부분을 메꿔 줄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앞에서 잠깐 예고 드린 것처럼 앞에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문가들의 예상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이번에 함께 들어보실 전망은 조금 어두운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이 전문가는요, 전략가인데 이 전략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연준이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 리세션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연착륙, 경착륙 얘기하는데 이 스트래티지스트는 경착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한 랜딩이 불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자, 과연 어떠한 논지를 가지고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4시에 영상 하나 그리고 8시에 다른 영상이 게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특히 8시에 방송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상 좀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기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사는요. 저도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나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 새롭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마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Peter Chur is with us. He's head of macro strategy at Academy Securities. Peter, it's good to see you. I want to start with the Fed before we sort of dig into Russia. What do you think the likelihood is that the Fed will avoid inversion, a recession, a hard landing? Sadly, I think it's a little bit low. If you think about financial conditions, they're basically as tight as they were in December 2018, and that's when Powell had to stop his last series of tightening. So basically, we're tightening into this weird financial market. And when you just looked at those treasury curves, it didn't even highlight the 20-year point of the curve, which is much higher than the 30-year point. So there's all sorts of weird things going on in the treasury market that to me indicate there's a lack of liquidity. You see that in the corporate bond market. I think you're even seeing it in some of this day-to-day action in equity side. So I'm very concerned that we're not going to see a pretty hard landing, especially when I think we are seeing another round of supply chain issues due to the Russia-Ukraine war. Peter, what does a hard landing look like? I think the Fed is going to wind up having to backpedal very quickly on terms of their number of hikes. I think we are going to see, right now, we see this real risk of inflation, right? You've got another bout of inflation that's going to be caused by the supply shocks in Europe. You're trying to readjust our economy around, okay, we need to build out traditional energy infrastructure to be a little bit more independent, but at the same time, we need to build out sustainability. So I see all these things occurring. It's going to be inflationary, and yet then I see growth, slowing probably fairly quickly as the supply chain issues hit. So let's talk about the supply chain issues as well as a result of what's going on in Russia and Ukraine. And you guys have sort of an interesting perspective on the Russia invasion of Ukraine because Academy services disabled veterans. You have a lot of veterans on your staff there, including retired generals as part of your geopolitical intelligence group. So what is their perspective on what's going on in Russia and Ukraine, and how is that then informing your investment strategy?
Yeah, thanks. It's been great to work with them. And I think, we switched our tune late last week saying we don't think there's much chance of a peace or a ceasefire. They're just too far apart. I think what Russia wants is something that would basically allow Russia to reload and come back in and take Ukraine in years. Ukraine wants security guarantees that look a lot like NATO. So we think this is going to now be a drawn out affair. So one place that hits immediately is food. So Russia and Ukraine export about 30% of the world's wheat supply. And Ukraine is certainly going to have trouble planting, sowing, so expect a very low crop yield. Russia shouldn't have some of those problems, but there's a lot of questions about spoilage. Will they be able to get that grain into ships, into trains, and move it out? Because a lot of the rail system right now is being co-opted by the military, and a lot of shipping doesn't want to come through. So I think food's going to be first and foremost. But then I think what you're going to see is over the coming months, all these little snafus in the supply chain market. You're seeing a little bit where I believe Porsche had to shut down production because they can't get the electric harnesses, which were coming from Ukraine and Russia. Supposedly that region makes about 70% of these for all cars. So there's not another area you can ramp up. Recently, we've been following stories where Ukraine produces about 50% of the neon that is required to run the lasers that make semiconductor chips. Who knew that neon was that important in semiconductor? I certainly didn't. So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ese knock-on effects. And just like we've seen with China, maybe it only affects 2% of your components, but in a lot of cases, that 2% missing could stop 100% of the production. So I think we're going to see a food crisis develop. That's very concerning. And then separate on the economic side, I think Europe's going to be hit relatively quickly, and we're going to see a market slowdown right as we're hiking. So that's where I see this hard landing coming from.